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였어요. 비록 규모 있고 잘 나가는 사업체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정도 되는 회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딱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1살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파산 위기가 닥쳐왔어요. 저와 친정 어머니는 가족의 파산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죠. 평범한 가정주부이던 친정 어머니는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소위 말하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되어 돈벌이를 시작했고, 대학을 자퇴한 저는 고졸사원 신분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격리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투잡도 뛰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가족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빚은 생각보다 많았고 30대 초반이 될 무렵까지 중소기업 격리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는 투잡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했죠. 친정 어머니도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로 꾸준히 열심히 일하셨고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온 저희 모녀 덕분에 아버지의 빚 청산이 손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워졌을 즈음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친정의 경제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이니 마음 놓고 새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몇 년간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비신랑은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이어오던 편의점의 점장이었어요. 예비신랑도 성실하고 저 또한 성실하니 지금처럼 둘이 함께 열심히 벌어서 살면 결혼 후 태어날 자식에게 가난의 그림자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문제는 저와 예비신랑이 근무하는 편의점 사장인 예비시모였어요. 예비시모는 매출이 무척이나 잘 나오기로 유명한 알짜배기 편의점 3개를 운영하는 깨부자였어요. 그런 시모는 친정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난해진 집안의 딸인 저와 부잣집 아들인 예비신랑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죠. 특히나 저희 결혼 스펙이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는 했어요. 어땠냐면요. 듣자니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 말고 중퇴했다면서? 네, 어머님. 딱 대학교 2학년 때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랑 친정어머니랑 둘이서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만 했었거든요. 구구절절 사연 말고 결과만 얘기하자꾸나, 결과만. 그래서 따지자면 넌 기껏 고졸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니? 그렇지? 굳이 따지자면야 그런 셈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앉았니? 결과만 따지자고, 결과만.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어떤 결혼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혼 스펙이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쉽게 생각해. 시집도 취업과 마찬가지다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왜 취업할 때 학력은 어떤지, 무슨 자격증을 가졌고 부모님은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를 꼬치꼬치 따지잖니? 결혼도 취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사람 인성 뭐 그딴 거 중요하게 안 본다. 그저 우리 아들이랑 얼마나 잘 맞는 여자인가 하는 일종의 스펙, 따지자면 신분을 중시해. 아, 네. 무슨 얘긴지는 이해했지만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라서요. 무슨,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럽지. 우리 아들은 명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알아주는 국립대학교 버젓이 졸업했어. 그것도 4년제. 근데 넌
고졸이잖니? 그런 두 사람이 신분이 맞다고 봐? 또 야쿠르트 아줌마의 너의 모친이 부잣집 사모님이 나와 사돈이 될 만한 신분이라고 봐? 누가 그렇게 봐준다디? 그래도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요. 듣기 싫다. 애초에 그 호칭부터가 불편하기 짝이 없구나. 결혼을 허락할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어머님이 뭐니 어머님이.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장님. 그래, 사장님이 좋겠다. 네? 결혼 허락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으로 사장님. 오케이? 이해했으면 가서 일이나 해. 요즘 젊은 놈의 알바생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책임의식들이 없는지. 너랑 내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내 편의점은 또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 알아?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시모는 고졸이라는 저의 학력을 트집잡고 겉도 모자라서 요크루트 아줌마라는 친정 어머니의 직업까지도 무시해대기 일쑤였죠. 그러더니 결혼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저에게 편의점 알바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반대한답시고 어머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도 예비시모 본인의 편의점을 가족 같은 직장이라며 자칭했고 그놈의 가족 같은 직장이라는 명분 아래 저를 공짜로 부려먹으려 들었어요. 그런 예비시모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은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저에게 직장 근무 시간에 조퇴까지 해가면서 편의점 알바 땜빵을 서놓으라고 강요하지를 않나.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핑계로 예비시댁에 자잘한 집안일과 잡일들까지 모조리 저한테 떠넘기지를 않나. 갑질과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 모든 순간을 저에게 가족이라는 명분과 잣대를 들이밀며 부려먹으려 들면서도 여전히 결혼 반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 순간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수밖에요. 가족으로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겠다면서도 일 시키고 월급 안 줄 때에만 콕 찍어서 가족을 강조해대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양면적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분고분 생각 없이 당하고만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20 초반부터 겪어온 사회생활과 경험이 얼만데요. 그 수첩은 뭐니? 업무일지예요, 어머님. 왜 자꾸 어머님이래? 사장님이라니까, 사장님. 네, 그래요. 아직 결혼 허락받은 사이도 아니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하고 말 것이 뭐 있어. 당연한 노릇을. 됐고, 무슨 업무일지에 숫자가 그렇게 많니? 무슨 금전출납 장부같이 생겼다 얘. 장부 쓰는 솜씨도 제법이고. 21살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격리료만 10년 근무했어요. 이 정도 솜씨는 당연하죠. 내가 늘 말하잖니? 결론만 얘기하라고. 결론만. 이게 무슨 장부인지. 결혼 얘기 나온 직후부터 받지 못한 편의점 야간 알바 월급 장부예요. 자잘하게 시키셨던 집안일이랑 잡일들까지 근무 시간에 포함시킨 급여 장부이기도 하고요. 너 보기보다 위험한 애구나. 네? 이러니 내가 결혼을 반대 안 하고 배기겠니? 결혼도 전부터 시댁 말아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데. 시댁 말아먹을 생각이라뇨. 이건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 내역일 뿐이잖아요. 가족 같은 직장이라고 했잖아. 가족끼리 잔일 좀 도왔기로소니 그걸 따박따박 돈으로 받아가야 꼭 직성이 풀리겠어. 우리 편의점이 네 부친 회사였다면 꼬박꼬박 월급 챙겨갔겠냐고. 언제는 가족 아니라면서요. 결혼 허락한 사이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어머님이라고는 부르지도 못하게 하면서 가족 같은 직장은 뭐고 가족끼리 잔일 좀 도왔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린가요? 가타부타 시끄럽고 내일 중으로 우리 집으로 와서 창틀 좀 닦아놔. 겨우내 먼지가 아주 많이 쌓여있으니. 그랬어요.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월급과 예비시모가 사사건건 불러다 시켰던 잡일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내역까지를 꼬박꼬박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저 10년차 격리였다고요. 10원 한 장 빠져있지 않을 만큼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된 장부였어요. 그럼에도 예비시모는 저를 계속 공짜로 부려먹으려 들면서도 꾸준하게 결혼 반대를 고수해왔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 결혼은 한사코 반대하면서도 월급 떼먹고 사사건건 부려먹을 때에만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해왔던 이중적인 예비시모가 결국 사달을 내더라고요. 사건은 예비시모가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다짜고짜 저를 끌고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주차장에는 예비시모가 본인 몸처럼 끔찍하게 아끼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어요. 자동차에 별 관심이 없던 제가 보기에도 값게나 나가겠다 싶은 외제차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모의 고급 외제차가 바로 그 유명한 벤츠더라고요. 암튼 예비시모는 영분도 모른 채로 끌려온 저에게 대뜸 벤츠에 세차를 시키는 거예요. 워낙 비싸고 귀한 차라서 반드시 고급 세차 용품으로 손세차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웃긴 건 그 고급 세차 용품을 제 돈으로 사다가 세차를 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거죠. 시모의 횡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황당해하는 저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한다는 말이 글쎄, 너네 집엔 벤츠 없지? 난 이런 거 두어 대 더 뽑을 수 있는데? 이건 뭐 무슨 산업화 시대 부잣집 7살 딸내미가 동네 가난한 친구한테 집에 TV 있다는 거 자랑하는 꼬라지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참 진심으로 우습더라고요. 그냥 막 웃음이 나왔어요. 한참을 웃은 뒤에야 정신을 차린 저는 당연히 세차를 거부했어요. 촌스럽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예비시모에게는 더는 휘둘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자 예비시모가 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거니? 기분 나쁘기보다는 웃기네요. 나이를 얼마나 허투루 먹었으면 요즘 초딩들도 안 할 법한 우리 집엔 이거 있다, 넌 없지? 이런 식의 자랑을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지 그게 너무 웃기고 촌스럽고 유치해서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 불우이웃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치? 뭐라고요? 못 들었니? 불우이웃. 잘 사는 우리가 몇천 원씩 성금 내면 좋다고 받아다가 겨우 입에 풀칠이라 하는 불우이웃. 저기 있잖아요. 이쯤 되면 진짜 걱정돼서 묻는 건데요. 혹시 마음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맞고 살았다던가 하는? 내가 가난뱅이들한테? 나 돈 많은 알부자인데? 이래봬도 내 편의점이 우리 지역 매출 탑급. 아, 네, 그러세요. 돈 많은 알부자에 편의점 매상도 쏠쏠해요. 그런데 그럼 뭐 하나요? 사람이 양심이 없는데? 해바라지기는 꼴랑 가난한 고졸 주제에 어디 감히 부잣집 사모님을 가르치려 들어. 신분의 차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신분의 차이요? 무슨 신분의 차이요? 대한민국 민주국가 아니었던가요? 만인이 평등한? 돈 앞에 사람이 어떻게 평등해? 하, 너 지금 비웃니? 감히 날 비웃었다 이거지? 그래, 이참에 너랑 나의 신분 차이를 아주 똑똑하게 알려주마. 그렇게 소리친 예비시모는 보란듯이 저에게 돈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불우이웃 취급받기 싫으면 이 돈 받고 영원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나 죽었소 고개 숙이며 얌전히 세차나 해놓던가 하면서요. 얼떨결에 그 돈봉투를 받아든 저는 또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부자 유세를 제대로 떨고 싶었으면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거액이나 떡하니 던져가면서 떨던가. 그날 예비시모가 저에게 건넨 돈봉투는 에이, 난 또 무슨 드라마 속 사모님들처럼 거액이나 떡하니 던지면서 유세를 떠는 줄 알았지. 이건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잖아요. 그동안 못 받은 편의점 야간 알바 급여랑 이래저래 시켰던 잡일들에 대한 급여요. 입 다물고 고개 숙이면서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이야. 내 돈 내가 받는 건데 고개를 숙여요? 겉도 모자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왜 그래야 하죠? 어차피 안 줘도 아무 문제 없었을 돈이야. 평생 안 주고 입 싹 닦으려다가 너 하는 짓거리가 하도 오만방자하길래 교육 차원에서 주는 것이니 당연히 고개 숙이고 감사해야지. 저기요, 마음은 아파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쪽이 나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고요. 내 쪽에서 고맙고 감사하게 받을 돈이 아니라 내가 피 같은 내 돈 넘겨주면서 고맙기까지 해야 한다던? 당신은 당신 편의점 매출이 공짜로 잘 나온다고만 생각하죠? 난 아닌데. 적어도 보편적이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왜? 나랑 다른 알바생들이 편의점에 애정 갖고 열심히 관리 안 했다면 하루 사이에도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게 매출이니까. 웃기시네. 그래 봤자 꼴랑 허드렛 일이라는 하찮은 알바생 주제들이 월급이랍시고 과분한 돈이나 따박따박 내놓으라고 어깃장이나 부릴 뿐이지. 네, 뭐 당신은 개가천선의 여지조차 없어 보이네요. 암튼 이 돈은 내가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내 급여이니 당연히 받아가죠. 그쪽이 열심히 해준 나한테 고마워하거나 말거나 알게 뭐래? 이제는 남남인데. 야! 뭐여? 너 그거 지금 파혼하겠다는 뜻이야 뭐야?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들어요. 정신수중만 9살인 줄 알았더니 지적 능력까지도 9살인 모양이죠? 그렇다면 꼭 말로 해드립죠. 이 시간부로 파혼합니다. 보자 하니까 정말 어느 나라 법도가 그렇다디? 세상 돈 최고고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쪽에다 대고 고개 숙이는 법은 없어 이거사. 파혼을 놔도 내가 먼저 놔. 네, 마음대로 생각하던가요. 난 더 이상은 그쪽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 그쪽이 먼저 선언하든 파혼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쪽이 그렇게 좋아하는 결론 말이야. 그날 저는 시모가 건넸던 돈 봉투를 받으며 돌아섰어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저의 급여인 만큼 당당하게요. 그와 동시에 저는 파혼했어요. 예비신랑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결혼을 감행하고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 자신이 도저히 없었거든요. 불행한 결혼은 저를 낳고 사랑으로 키워준 친정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파혼 결심을 들은 예비신랑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파혼해야겠다는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어요. 예비시모를 향한 분노를 동시에 품은 채로요. 파혼을 맞이한 저는 곧장 두 번째 삶을 위한 선택의 기로와 마주섰어요. 제가 파혼을 맞이했던 때는 마침 친정아버지의 빚을 모두 청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나의 삶을 되찾아야겠다 싶었던 저는 10년간 격리로 일해왔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어요. 예비시모의 편의점 야간 알바는 파혼을 선언하면서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요. 그렇게 저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어요. 중단했던 대학 공부에 다시 도전하느냐, 아니면 진짜 마음이 끌리는 일에 도전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마음이 끌리는 일을 선택했어요. 공인 노무사 시험 준비였죠. 공인 노무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자면 노무사는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악덕 사업주로부터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주 업무인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학 공부가 아닌 노무사라는 직업에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바로 예비시모 때문이었죠. 예비시모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면서 저 말고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 또한 한때는 임금체불의 피해자였기에 그들의 아픔을 100% 1000%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사업자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악덕 사업자들의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였죠. 결심을 굳힌 저는 공인 노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2년 뒤, 엄마, 나 있잖아요. 붙었다? 붙었다고요. 합격했다고요. 나 이제 진짜 공인 노무사 됐어. 어머나, 그게 진짜니? 당연하죠. 설마 노무사 입에서 거짓말 나올까봐? 아니지. 노무사 입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럼 내 말이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어디 좀 나가자. 후딱 외출 준비하고 나오렴. 외식하게? 오늘 갈비 먹나 갈비? 외식은 당연한 거고, 엄마가 너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부터 생각했던 선물이 하나 더 있어서. 선물요? 일단 따라와 봐. 금방 알게 될 거야. 친정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어느 사무실이었어요. 작고 소박하지만 노무사라는 저의 꿈을 펼치기에는 아늑하니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좋다. 안 그래도 사무실 자리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언제 이런 걸 또 알아봤대? 우리 딸이 노무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야. 입주만 하면 잔금까지 다 치러줄게. 에이, 뭐하러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번 돈, 나도 뜻깊은 곳에 쓰고 싶어서 이 정도면 엄마도 우리 딸이랑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걸로 봐주렴. 엄마도 우리 딸처럼 훌륭한 일, 약자를 돕는 일에 쓰고 싶어. 알았어. 고마워요, 엄마.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모녀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힘쓰고자 마련한 사무실인 셈이었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첫 의뢰인이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첫 의뢰인은 공교롭게도 예비시모의 편의점 중 하나에서 오래 일했던 알바생이었어요. 긴 시간 임금체불을 당해왔던 처지였죠. 의뢰인의 사연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그였편네, 아직 벌은 못 고쳤구나 싶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이참에 정의구현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결심을 굳힌 저는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예비시모로부터 월급을 떼먹힌 피해자 아르바이트생들을 수소문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예비시모의 편의점 3군데 전부에서 월급을 떼먹힌 피해자 아르바이트생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피해자들의 임금체불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어야 했던 저는 잠까지 줄여가며 증거들을 모았죠.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져온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들에 대한 증거를 토시 하나 빠짐없이 정리했고요. 정리를 마치고는 곧장 노동청에 근무하는 선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악덕 사업주인 예비시모에게 소환장을 날렸고, 마침내 악덕 사업주인 예비시모의 소환이 이루어지던 날, 저는 친정엄마가 정성껏 다려준 검은 정장을 쫙 빼입은 채로 예비시모 앞에 나타났어요. 살다 보니 이런 데서 널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이게 얼마만이지? 2년 조금 넘었죠, 사업주님. 얘가 왜 이래?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파혼당할 때는 언제고? 어째 오늘은 존댓말이다. 꼴에 정장까지 쫙 빼입고서는? 파혼은 제가 먼저 선언한 거죠. 그리고 사업주님께서도 이 자리 저한테 존댓말을 쓰셔야 할 겁니다. 제가 임금체불 피해자들 전원을 대리하는 대리인 입장이어서요. 대리인? 똑같은 가난뱅이 주제에 누가 누굴 대리한다던? 무슨 자격으로? 편의점 알바 선배? 아님 동네 누나? 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예비시모에게 노무사 명함을 당당하게 내밀며 떳떳하게 저를 소개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사업주님. 저는 사업주님의 임금체불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인노무사 김나영입니다. 제가 공인노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던지 예비시모는
제가 건넨 명함과 저의 얼굴, 그리고 저의 정장 차림새를 몇 번씩이나 번갈아 보고 나서야 나라 잃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동정을 베풀 생각 따위는 없었죠. 임금체불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요. 사업지름의 임금체불 피해자들 전원을 대리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전부를 즉시 지급할 것. 둘째, 체불되었던 기간의 법정 이자만큼을 더해 지급할 것.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복수라도 하자는 거야? 말씀 가려하시죠. 여긴 지금 공적인 자리인데다가 사업주님께서 언성을 높일 만큼 떳떳한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요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증거 있어?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사업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소환되어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택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음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까요? 증거는 무슨? 난 알바생 월급 같은 거 떼먹은 적 없어. 없다고요? 당연히 없지. 허드렛 일이라 하는 알바생들한테 줘야 할 하찮은 돈만큼은 충분히 다 주면서 알바로 써먹었다니까. 허드렛 일이요? 하찮은 알바생이요? 지금 그 발언을 추후에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 카이꺼 사물하지. 내가 월급을 떼먹어? 세상 무서워서 정말 아닌 말로다가 남의 편의점에서 구차하게 빌어먹는 처지면 사장님께서 얼마를 주시든 간에 고개 꾸벅 숙여가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지 말이야. 불우이웃 주제에 뭐? 임금체불? 옛다 그래. 불우이웃 성금조로다가 1,000원씩들 받아가라 이놈들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세요. 단 사업주님께서 그토록 좋아하는 결론은 아직 한참 멀었으니 너무 안심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이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임금체불 가해자로 소환된 상황에서도 어깃장을 부려대는 예비시모를 보며 저는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어요. 피해자들의 고통과 모멸감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또 곧장 피해자 알바생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했어요. 예비시모를 피고인으로 명시한 체불임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었죠. 당연하게도 민사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에 확실했던 덕분에 예비시모 측은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한번 펼쳐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법원은 예비시모에게 체불임금 전액에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시모는 기고만장하더군요. 민사소송 배상 판결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국가가 강제로 돈을 받아주지 않으니 예비시모 본인이 체불임금 못 내놓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드러누우면 제가 10원 한 장 받아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누구시죠? 누군데 남의 차 앞에 함부로 얼쩡거리는. 또 너니? 그러게요. 이번에도 만나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사업주님. 사업주님이구나 버리고 꺼져. 민사소송에 패소해봤자 내가 돈 안 주고 버티면 그만일 테니 이쯤하고 썩 꺼지란 말이야. 글쎄요. 사업주님 계산대로 될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고 그나저나 2년 좀 넘는 사이에 차가 바뀌었습디다. 반짝반짝하니 새 차 같은데 체불한 임금 상환할 돈은 없다면서 새 차 뽑을 돈은 어디서 나셨을까? 너 뭐야? 너 사채업자야? 지금 나 협박하니? 사채업자 아니고 노무사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차원에서 방문한 거고요. 노무사 주제에 법 집행은 무슨? 네가 검사야 판사야? 검사 판사도 국민 재산 멋대로 못 손대는데 니깎게 뭐라고? 남이 예지중지 아끼느라 몇 번 타보지도 못한 벤츠 앞을 기웃거려? 글쎄요. 오늘부로 이 차 사업주님 차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결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업주님에게 노무사인 제가 보여드리는 결론이고요. 저는 법원에서 발급받아온 서류를 예비시모에게 건넸고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던 예비시모는 사색이 되었어요. 그 서류는 바로 예비시모가 얼마 전 새로 뽑은 뒤 애지중지 아끼느라 몇 번 타보지도 못한 벤츠를 압류하겠다는 압류통지서였죠. 맞아요. 민사소송의 배상 판결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죠. 사업주님께서 돈 없다고 들어누우면 국가가 억지로 돈을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 말 잘했다. 너 그럼 이거 불법이라는 소리잖아. 노무사라는 게 법을 막 어기고 그럴 수 있어?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허술하지가 않다고요.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들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채권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채권 추심 절차라는 게 있죠. 이에 저는 지금 법정의 판결을 바탕으로 적법한 채권 추심 절차에 따라 사업주님의 외제차를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헛소리 짝짝해. 편의점 인근건은 사업장인 편의점과 관련된 일이야. 근데 사업장과 관련도 없는 내 개인 재산까지 채권 추심해도 된다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어. 편의점 세 곳 모두 사업주님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저희가 압류하려는 벤츠 또한 사업주님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차량이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사업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채무를 동일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외제차, 벤츠를 압류해 청산하겠다는 것이 불법입니까? 위법인가요? 아니죠. 합법이죠. 그러니 현 시간부로 사업주님의 벤츠 차량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성을 잃은 예비시모가 다짜고짜 저의 뺨을 때리려 들었어요. 그때 불쑥 나타난 예비신랑이 저를 감싸주었죠. 예비신랑은 결혼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편의점 직원들에게 아들 체면까지 구겨버린 엄마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며 의절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고니까 잘 들어. 혹시라도 같은 잘못 한 번이라도 되풀이했다가는 언제든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내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의구현을 지켜줄 작정이거든. 법 위에 돈 없고 돈 위에 사람 없는 법이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압류되었던 시모의 외제차는 결국 경매에 넘겨졌어요. 피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 임금과 법정 이자는 경매 대금으로 전액 지급되었고요. 예비시모가 순순히 체불 임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했더라면 차 압류가 해지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깨부자 재산을 얼마나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았는지 당장 거액의 체불 임금과 법정 이자를 상환할 현금이 예비시모에게는 없었던 탓에 부득이하게 진행된 경매였죠. 어쨌거나 피해 아르바이트생들과 노무사인 제 입장에서는 못 받은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으니 해피엔딩이었고요. 예비시모는 지금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는 풍문이에요. 한때 매출 잘 나오기로 손꼽히던 예비시모의 편의점 3개가 전부 알바생들을 구하지 못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다네요. 악덕 사장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안 해가면서 부려먹기나 하는 소문이 나버린 덕분이라더군요. 한편 저와 예비신랑은 조심스러운 연애를 다시 시작했어요. 예비신랑이 엄마에게 크게 실망했던 탓에 예비시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버린 채 저희 커플은 예비시모로 인해 받았던 상처를 조심조심 치유해 나가면서 함께의 미래를 다시금 꿈꿔 나가고 있어요. 저는 공인 노무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사회 질서와 사회 정의를 위해 힘쓸 예정이랍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억울한 일 없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